이번 마덱스는 진짜 역대 최고 인파가 몰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 이지스 구축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 미국 대비 거의 시간이나 비용이 3분의 2밖에 안 된다. 캐나다의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3 배치2를 제한하고 있는데 아마 잠수함 대박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장보고4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5월 28일 마덱스가 드디어 개막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마덱스는 일단 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전시회 중에서 조선과 해양 방위사업 전문 전시회로 2년에 한 번씩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이게 서울 에어쇼로 불리는 아덱스와 함께 이제 가장 큰 방산 전시회로 불리는데 원래도 관심이 많았지만 이번 마덱스는 진짜 역대 최고 인파가 몰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인파가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K방산의 그 방산주, 그 다음에 조선주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 열리는 아덱스였습니다. 2년 전의 분위기랑 그때 주가랑은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군사 전문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군사 전문 기자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투자라든가 경제에 관심도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있었고 외국인 VIP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그런 인터뷰도 몇 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덱스보다 사실 아덱스가 훨씬 더 사람이 많은데 와 진짜 이번 가을에 지금 아덱스라고 서울 에어쇼가 열리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행사장이 터지겠구나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있습니다. 이런 취재 경쟁도 좀 과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 치열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터뷰 하나 딴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밀려 있어가지고 외국 분들 설명하고 해야 돼서. 마덱스 2025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함정 MRO 부분, 특히 미국 시장 진출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막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둘 다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그 보급함이나 이 비전2 함선에 대한 MRO가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가 매우 좋은 걸 홍보하는 것은 물론 이제 납기량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도 홍보를 했는데 가령 HD 현대중공업의 경우 이지스 구축함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 미국 대비 거의 시간이나 비용이 3분의 2밖에 안 된다.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면서 해외 수출 시장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게 국내 사업으로서는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긴데 이제 네 글자로 하면 드론 항공모함입니다. 원래 항공모함은 대한민국 해군 계획에 있었어요. CVX라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너무 비싸서이고 정확히 말하면 항공모함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비행기가 너무 비쌌습니다. 지금 현재 CVX 계획이 들어갔던 항공모함 함재기로는 이 F-35B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기 이게 1,700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KF-21N이라는 우리 보라매 전투기의 함상형 이런 것들을 고려했는데 보라매 전투기는 또 가격이 싸서 좀 어느 정도 생산성이 맞는데 보라매 전투기를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려면 캐터필트라고 하는 사출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출기는 옛날에는 증기를 썼다가 현재는 전자기 그러니까 그 자기부상열차 원리를 활용해 가지고 가속시킨 게 있는데 이게 기술력이 굉장히 높게 필요하고 한국이 일단 이 개발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좀 기술력이 높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보 상태에 있다가 해군에서 생각을 바꿨죠. 왜냐하면 최근에 드론의 유용성이 유명해지고 무인 전력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유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입니다. 그래서 마덱스에서 제일 관심을 가진 게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그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디자인인데 HD 현대중공업의 HCX23 플러스 이 무인 항모는 진짜 SF에 나올 디자인이었습니다. 갑판이 일단 2층이라 가지고 막 거북선 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 같이 생겼고 그래서 개발자한테 물어보니까 작은 일정한 배수량 안에서 이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 갑판을 이중으로 설계했고 만약에 전투기라든가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크기 때문에 이런 2층 갑판을 쓸 수 없는데 드론은 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2층으로 나눠서 이륙과 착륙을 각각 분리돼서 동시에 하면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진행되었고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고스트 커맨드 2라고 하는 이 드론 항공을 공개했는데 요거는 일단 기본 항공모함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 보여줬던 이제 하나오션의 항공모함 디자인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그래도 이제 경사갑판이라 해서 이착륙과 이제 그 전자기 캐터필터가 달리 드론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싸서 못 만들거나 아니면 기술이 너무 많이 필요한 이거 무거운 것보단 가벼운
이런 것 이거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장착했는데 하나오션은 반대로 전력화를 빨리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드론 항공모함 개념이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중국이나 터키, 특히 튀르키예가 좀 먼저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종해서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빠른 전력화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상륙 작전도 같이 할 수 있게 수리온 해병대 기동헬기나 상륙 공격 헬기 혹은 상륙함을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배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느 쪽이 지금 승자를 잡을지 좀 기대해 봐야 되는데 어느 쪽이 돼도 이게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아마 한 척이 2조 원이 넘을 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디자이너가 좀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들리고 있는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잠수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순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KDDX도 사실 많이 싸우고 있고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 여기에서는 원팀을 하기로 해서 지금 하나오션이 열심히 전력 투구 중입니다. 그 장보고 3 배치 2를 제안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점이 경쟁자가 독일 TKMS사의 212CD 잠수함인데 이게 너무 강력해요. 왜 강력하냐? 우리나라 잠수함 기술도 독일에서 원래 배워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로서 스승을 뛰어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기술을 좀 도입해가지고 스텔스 성능이라는 그 잠수함이 그 소나라든가 음판 탑재에 탐지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독일이 좀 최신 기술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독일이 나토 국가고 캐나다도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나토 국가끼리 자기네들의 무기를 사자 이런 여론도 있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기가 있는데 무슨 무기가 있냐? 항상 무기를 사거나 파고 할 때는 절충교육, 오프셋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무기를 살 때 상대방의 나라의 제품들 좀 사주는 절충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심하면 100%가 되거나 100% 넘길 수도 있는데 캐나다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막대한 양의 캐나다의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해야 돼요. 이때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장점이 뭐냐? 계열사가 많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뭐 HD 오일뱅크라든가 현대자동차 같은 협력사를 사용해서 캐나다의 산업 발전을 같이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 캐나다의 그 산업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잠수함 사업에서 크게 승기를 줄 수 있다. 독일은 사실 이런 거는 능력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기대해 보면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캐나다는 다 좋은데 순찰용 잠수함이에요. 순찰이란 거는 적의 배가 오는지 감시를 하거나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교전을 한 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략적 능력 이걸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장고수리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SLBM 수중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요거를 이게 이전해 주거나 이런 협상이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략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거랑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이 그 잠수함 승조원 육성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요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한국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도와준다고 하면 되는데 비용이랑 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대신에 이제 이런 SLBM 쏜 잠수함 구하려면 중국이 만든 실험용 잠수함 구매하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잠수함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잠수함 구매할 수 없고 중국 잠수함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우디아라비아가 한테 SLBM 수출만 잘 협의될 수 있다면 로봇도 대량의 그 판매가 돼서 아마 잠수함 대박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따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장고고3 배치 2 요거를 계속 제안하고 있고 요건 3,000톤급이고 디젤 잠수함 치고는 굉장히 비싼 고급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하 별개로 해가지고 HDS 1500, 2300, 800이라는 시리즈를 이번에 내놨는데 숫자가 의미한 게 뭐냐? 배수량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HD 현대중공업은 좀 가성비 시작, 그다음에 이제 성 좀 줄어든 크기의 작은 잠수함들을 좀 세이즈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장고고 3 대비 이제 뭐 절반 이하 가격으로 두 척을 살 수 있다. 한 척 사는 가격 이렇게 제한을 하거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폴란드가 이제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제안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나토끼리 해결하자는 문제 때문에 프랑스랑 독일의 위협이 그 잠수함들이 계속 그 압력을 가해요. 나토끼리 같은 걸 써야 된다.
성능만으로 그러니까 검증만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말한 위험하다고 했던 프랑스 잠수함 뭐 스콜펜이라든가 아니면 바라쿠다급 그리고 212CD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우리보다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 도면에만 있습니다. 실전에서 나오려면 한 10년 걸려요. 우리는 대신에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동해 바닷속을 운항하고 있고 이 점을 잘 설득해 가지고 수출 시장에서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추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장보고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장보고 포는 이제 길이 80m, 이제 무게 3,000톤급 잠수함, 그다음에 첨단 함형을 적용한 잠수함으로 이미 설정이 되었고, 이 말인즉슨 장보고 포는 원자력 잠수함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게 오해가 생긴 게 이제 하나오션의 미래 잠수함 컨셉 중에서는 좀 대형 원자로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이뤄했는데 요거를 정부에서 제안하거나 해군이 이제 요구를 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하나오션의 기술력을 확 보여주기 위한 수단 요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냐, 그리고 핵잠수함이 필요하냐, 요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 있는데, 이게 핵잠수함이 좋긴 좋습니다. 거의 원자력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성능상을 비교할 수 없어요. 디젤 잠수함이 제일 오래 연속 잠수할 수 있는 게 우리 장보고 3 잠수함인데 한 달 정도 잠수할 수 있어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3개월 이상 사실상 무한히 잠수가 가능합니다. 이 오래 잠수할 수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잠수함이 바닷속에 있다가 땅 위에 스노켈이라 해서 공기 흡입구 이런 거에 노출하게 되면 저희 항공기라든가 위성이라든가 배에 바로 탐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생존성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중요한데 문제는 가격이 5배에서 10배 이상 걸리고 제작 기간도 10에서 15년 정도 굉장히 길어요. 더 큰 문제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이 지금 원자력 잠수함을 10척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자력 잠수함 다 쓰고 퇴역을 시켰는데 이게 원자력 해체를 못합니다. 해체할 공간과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스코틀랜드 항만에다가 퇴역한 잠수함들을 그대로 넣고 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가 이거 독립하겠다. 왜냐, 원래 이제 영국 연방의 왕국이라 돼가지고 이제 자치권을 보장받았는데, 이 원자로 방사능 나온 거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짬 때리면 어떻게 하면서 막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독립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있거든요. 이게 작은 나라가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고,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잠수함 연료도 농축률의 20%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6년에서 7년마다 잠수함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연료를 넣고 다시 용접을 해야 된다. 잠수함을 반으로 가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잠수함은 500에서 700m까지 들어가야 될 때 강도가 높죠. 이 용접한 그 사이에 크랙 일어나면 그냥 바로 가라앉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잠수함이 강력한 건 맞는데 대한민국이 진짜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죠. 근데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면 원자력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그러니까 SLBM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화력은 F-15K 전투기 한 대에 한 번 폭격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핵무기가 없으면 그래요. 재래식 SLBM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선언을 하게 되고 이제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이런 원자력 잠수함 다양하게 가야 될 것인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그러니까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가 크게 지금 괜히 샀다 이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호주는 이제 B-21 폭격기라든가 아니면 이지스 구축함 전력 증강 사업이 많은데, 오커스라고 하는 원자력 잠수함 구매 예산으로 지금 한 척에 거의 20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감당이 안 됩니다. 국방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 호주는 원자력 잠수함 구매가 허락받는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거기는 탈원전을 해가지고 얘들은 원자력 잠수함을 줘도 이걸로 이상한 짓을 못할 거야 이렇게 NPT라고 하는 핵물질 규제하고 있는 국제적인 단체에서 봐줬거든요. 한국은 안타깝게도 원자력 능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사실 이제 핵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일본보다는 떨어지지만 우리가 원자력 기술들이 굉장히 선진국이고 발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얘네들은 출면 너무 능력이 좋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딜을 해가지고 너네들 핵무기를 허락하고 이렇게 해줄게 이런 딜을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줘야 되는 게 핵무기 보유보다 더 많을 수도 있으면 이건 좀 고려해야 됩니다. 최근 북한이 구축함 진수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지난 5월에 남포에서
최현호라고 하는 차세대 구축함 5,000톤짜리 구축함을 진수를 했고, 북한이 청진에서 똑같은 배 2번함을 건조하려고 건조식을 하고 김정은이 참가를 했는데, 김정은이 직접 참가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배는 진수라는 걸 압니다. 진수라는 걸 배를 다 만들고 물에 띄우는 행사인데, 원래는 도크라 해가지고 뭐 욕조같이 생긴 거에다가 배를 만든 다음에 물을 채워 넣어서 띄우는다. 이 설비가 없을 경우에 사이드 런치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 땅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레일로 바다에 물에다 떨궈 가지고 그냥 풍덩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요걸 시도를 했다가 풍덩 빠지게 하는 과정에서 한미랑 한수의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일부는 땅에 걸리고 일부는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옆으로 뉘인 겁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프리덤급 구축함에 쓰는 방식이에요. 엄청 터프하거든요. 이 거대한 배가 바다에 풍덩 빠질 때 막 파도가 올라가고 하는데, 김정은이 이런 멋진 장면을 좀 원해 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좌초되지 않은 이게 완성된 이제 남포에 있는 그 최현호 같은 경우에 한번호가 51번인데, 이게 미국의 이지스 구축한 한번호의 그 퍼스트십이 51번입니다. 일부러 그걸 노리고 만든 거예요. 우리도 이지스 함이 있다. 51번 함이 있다. 유튜브 용어로 치면 가오라든가 멋을 너무 지중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 이미지 향상을 해서 무기로 좀 이루어지려는 김정은이 욕심을 너무 부려서 한 사고인데, 이거를 연골이 휘어졌다 혹은 칭수 파공이 됐다 해서 거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김정은이 또 빨리빨리를 원해서 지금 최연함은 진수된 지 얼마 안 돼서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이거는 세계 함정 건조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험 평가를 굉장히 열심히 한 다음에 미사일을 발사해야지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번에 자초된 청진에 구축한 경우에는 미사일이나 이런 무거운 장비들 다 갖춘 상태에서 이 밀다가 이제 균형이 안 맞아서 이렇게 갈라진 것 같고, 그 말인즉슨 레이더, 미사일 등 값비싼 장비들이 다 물을 먹었다, 바닷물을 먹었다, 이게 복구가 가능할 것인가. 근데 놀랍게도 복구를 했습니다. 최근 위성 영상으로 봤을 때 지금 최연함에 방수포를 덮고 묶어 가지고 그 기립하는 것이 성공했다, 이런 게 돼 있는데, 자세한 건 봐야 되고, 아마 이 기립이 그냥 멀쩡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부서진 상태의 선체를 바로 세운 것일 건데, 사람으로 했어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따르면 이것을 해결하기, 눕혀져 있는 배를 세우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크레인을 수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수청당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건 확인은 되지 않고 이 탈북자 단체들의 그 소문입니다. 요까지는 그렇다 해도 사람 손으로 5,000톤이거든요. 5,000톤짜리 구축함을 줄로 당겨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다만 대단하긴 하죠. 이게 근성과 이런 것들은. 문제는 전투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가짐을 만들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런 이 좌초 과정에서 함선의 허리라고 했으면 용골이 휘어지거나 아니면 부서졌을 경우 사실은 버려야 됩니다. 이 구조 자체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성 영상을 구현되기에 이게 좀 부서진 상태에서 세웠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 6월 안에 다 해결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데, 실제 전투함으로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나 완성이 되더라도 좀 타는 사람들은 많이 불안할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준 대가로 판치르를 넘겨받았다고 하는데요. 판치르는 무엇이고 한국에 어떤 위협이 될까요? 판치르는 발달된 자주 대공 장갑차이자 근접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판치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대공포인데 자주 대공포예요. 스스로 바퀴가 달려 있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비호 복합 자주 대공포, 이게 경쟁자인데 성능이 좋습니다. 그 미사일과 기관포를 섞어서 쓰고 레이더도 좀 좋은 편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몇몇 나라의 수출 경쟁을 했을 때 비호복합이 판치르한테 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제 무기치고는 좀 인정받고 있는 무기체인데, 요게 북한에 이제 밀수출됐다는 그 유엔 보고서라든가 이런 연구 기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위협이 되고, 실제로 제가 앞서 말한 최현호 이야기를 했을 때 최현호에는 이 판치르 기반 근접 방어 체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접 방어 체계는 이 함정의 마지막 그 수문장이라 할 수 있는데, 모든 요격 미사일의 장비가 다 망치되가 부서질 경우에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기관포랑 레이더를 가진 체계인데, 러시아의 판치르는 이 자주 대공포로도 쓸 수 있고, 이걸 개조해 가지고 함선에다 얹으면 근접 방어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니까 러시아 판치르랑 일단 너무 비슷합니다.
세부적으로 아주 확대를 해서 저 같은 사람이 그냥 가지고 분석을 할 때 뭐 철판 두께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 나는데 구성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그 러시아 기술을 그대로 갔을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드론 대응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점을 보여준 거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느린 표정이나 레이더가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속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요격 성능에 이런 게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 경계해야 되고, 이 북한은 또 북한판 천궁이라 할 수 있는 별지 대공 미사일을 가지거나 북한판 토르라 할 수 있는 이제 신형 미사일들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공중 전력도 발전이 필요하다. 스텔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대공망을 무력할 수 있는 대공제압 무인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요런 것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가지고 북한이 좀 더 단단해진 대공방어막을 우리가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위산업의 경우에는 텐션이 길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만 이 상반기의 우리 방산주 흐름은 제가 말한 것과 다소 이제 반대로 갔는데, 결국에는 정부가 어떻게 열심히 우리 방위사업을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수출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방산 수출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느냐. 지금 차기 정부에서는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4위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앞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다 이겨내야지 우리가 4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분들은 다 핵무기를 몇백 발씩 가지고 있는 초거대 국가들을 다음으로 우리가 방산 수출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전적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한국 방산에 대한 지지와 관심, 그리고 냉정하게 관찰해 주시는 게 있다면 아마 그 목표도 달성하고 한국 방산주의 성장도 이제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